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오타쿠 선생님, 은퇴한 오타쿠 투머치 토커 고요한 남자 고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들을 겪는데요. 예를 들면 다 찍어놓은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한번 찍은 걸 또다시 찍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보통 엄청 큰 일이 아니라면 고양이를 만지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국가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저번 시간 강철의 연금술사 연금술편에 이어서 국가편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강철의 연금술사의 배경이 되는 국가 아메스트리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는 아메스트리스의 일일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도움을 줘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메스트리스는 내륙국입니다. 주변이 위로는 드라크마,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고요. 밑으로는 아에르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크레타. 이렇게 사면이 모두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내륙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국 초기부터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최초의 아메스트리스는 지금 이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수도 센트럴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분쟁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점점 영토를 넓혀나가서 지금의 아메스트리스의 크기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메스트리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스트리스는 1550년 건국된 나라입니다. 1550년 건국, 1558년 리비에어 사변, 1558년에 리비에어 사변이 있었고요. 이 리비에어 사변은 주변국인 리비에어를 무려 아메스트리스가 먼저 침공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선전포고 없이 그냥 공격했는데요. 그 후로 조금씩 작은 주변국들을 병합해서 아메스트리스의 크기를 넓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1661년 카메론 내란, 1799년에 소프만 사건, 1811년에 웨일즈리 사건, 1835년에는 제1차 남부 국경전, 아마 이쯤에서 일어난 사건이겠죠. 아에르고와 맞닿아 있는 이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알고 있는 아주 큰 사건, 1908년에 이슈발 내전, 그리고 이어서 1911년에 제2차 남부국경전. 그리고 이 제2차 남부국경전이 있을 때는 남부에서 싸우면서 동시에 크레타하고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1914년에 리올 폭동. 이 리올 폭동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죠? 만화책 1권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도시가 바로 리올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만 나열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스트리스가 사방이 다른 나라로 둘러싸인 내륙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이렇게 매일 전쟁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군부가 정치를 하게 됩니다. 군부 정치. 그리고 원래는 의회와 재판소가 따로 있어서 처음에는 군과 의회, 재판소에 상권 분립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총통 킹 브래드레이가 집권하게 되면서
의회와 재판소는 꼭두각시가 되고 군사 독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메스트리스를 통치하고 있는 군의 조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맨 꼭대기에는 대총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총통 바로 밑에는 대총통부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나란하게 의회와 재판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대총통부 밑에 바로 있는 것이 첫 번째 연금술학교. 아메스트리스는 연금술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아메스트리스는 동쪽의 현자가 연금술을 가져간 후부터 연금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정부는 국가연금술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연금술의 힘을 전쟁에 이용하는 등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연금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하게 연금술 학교가 대총통부 바로 밑에 있는 중요한 기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국가연금술사 기관, 그리고 그 밑에 기술연구소. 연금술 학교에서 연금술을 교육시킨 후에 여기서 시험을 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또 국가연금술사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연금술 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금술 연구기관에는 또 밑에 5가지 연구소가 있는데요. 제1연구소, 제2연구소, 3, 4, 5 이렇게 5개의 연구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5연구소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곳 제5연구소에서는 사실 현자이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이 내용은 강철의 연금술사 원작 4권에 나옵니다. 이 폐쇄된 연구소를 슬라이서와 벨리더 초파가 지키고 있었죠. 주인공 에드와 알이 제5연구소에 몰래 들어가서 이 슬라이서와 벨리더 초파 둘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총통부 밑에 연금술 기관이 3개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있을 순 없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군사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당연히 군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사관학교.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도 이 사관학교 출신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잠깐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일단 불꽃의 연금술사인 로이 머스탱 대령, 그리고 매스 휴즈 중령, 그리고 리자 호크아이 중위, 이런 사람들, 이런 캐릭터들이 모두 이 사관학교를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대총통부 다시 옆으로 가서 이 밑에 있는 군부들, 중앙사령부. 일단 이 중앙사령부는 당연히 수도인 센트럴을 지키고 있고요. 하지만 중앙사령부가 모두 지킬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럼 동, 서, 남, 북으로 4가지 사령부가 더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서방, 북방, 동방, 남방, 이렇게 4개의 사령부가 있고요. 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존재하는 게 2가지, 헌병사령부 그리고 광역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이 맨 밑에 있는 것이 바로 헌병조직. 강철의 연금술사 속의 군대 계급은 대총통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가 하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군대 갔다 왔을 때 어떤 계급이었죠? 2등병에서 시작해서 병장으로 끝내서 우리 모두 제대를 했죠. 그러면 강철의 연금술사 속에는 2등병이나 병장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하사 밑에 모든 계급은 헌병이에요. 헌병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헌병은 군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경찰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강철의 연금술사 속 세계에는 경찰이란 게 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헌병이 모든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철의 연금술사의 국가 체제 한번 알아봤었고요.
이제 아메스트리스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 국가연금술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가연금술사. 아메스트리스는 연금술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다는 이야기 저번 시간부터 해서 오늘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연금술사들에게는 국가연금술사라는 국가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국가연금술사에게는 수많은 특권과 또 그에 따른 의무가 지어지는데요. 이 의무 같은 거는 전쟁 시에 군의 인간 병기로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등 그런 인륜에 어긋나는 일들도 좀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연금술사를 군의 개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메스트리스에는 연금술사여 대중을 위해 존재하라 라는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가연금술사가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쟁 참여 말고 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가연금술사가 되면 세 가지 규약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을 만들지 말 것. 이 사람을 만들지 말 것 왜 있을까요? 만약에 엄청나게 뛰어난 연금술사가 있어서 인체 연성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군대가 국가를 전복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람을 만들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인체 연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세 개의 설정이니까요. 이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군에 충성할 것. 당연한 이야기겠죠. 군에 충성할 것. 이 군에 충성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군사적 목적, 그리고 또 한 가지 망명을 막기 위해. 이 국가 자격을 딸 만큼 뛰어난 연금술 실력을 가진 연금술사가 만약에 드라크마나 크레타, 아에르고 이런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 뛰어난 연금술 기술을 갖게 되고 당연히 아메스트리스와의 전쟁에서 연금술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압도적으로 우위를 자랑하던 아메스트리스에게 당연히 큰 피해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군에 충성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고요. 세 번째, 금을 만들지 말 것.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의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것에 실패하였지만 이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사들은 금 정도는 아주 쉽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철의 연금술사 1권의 유주엘 탄광 에피소드만 봐도 에드가 금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아메스트리스의 뛰어난 연금술사들에게 금을 만드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뛰어난 연금술사들이 금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국가의 경제 균형이 무너지겠고 당연히 국가도 함께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군부는 국가연금술사에게 세 가지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무사항들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금술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연금술사의 특권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 높은 연봉. 이 연봉이란 건 연구비. 아메스트리스에서는 국가연금술사들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 센즈의 돈을 지급합니다. 이 센즈라는 건 아메스트리스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인데요. 1센즈가 얼마냐? 우리 돈으로 하면 1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가 만들어진 나라 일본 돈으로 하면 1엔이 되겠죠? 1센즈는 10원이고 1엔이다. 그렇다면 수천만 센즈, 한 3천만 센즈 정도로 할까요? 3천만 센즈? 그럼 우리 돈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3억이죠?
이렇게 1년에 수억의 연구비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기 때문에 일단 국가 자격을 따면 돈 걱정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권, 특수 문헌 열람. 무슨 특수 문헌 열람이 특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금술사들에게 있어서 이 특수 문헌 열람만큼 큰 특권도 없어요. 이 센트럴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국립중앙도서관은 아메스트리스에서 가장 많은 책이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수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로 되어 있는 특수한 문헌들도 잔뜩 있겠죠. 그 중에는 연금술 연구에 필요한 특수 문헌들도 있겠고요. 이 연금술사라는 종족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연구 말고 다른 데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타쿠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많은 중앙도서관에서 마음껏 규약 없이 책을 빌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특권으로 다가오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국가시설 이용. 이 강철의 연금술사의 세계에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을 좀 배경으로 삼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철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이 철도 당연히 예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도 생각해봅시다. 명절이 되면 KTX 예매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리도 없고 입석으로 가야 하고. 하지만 국가연금술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서 나 국가연금술사인데 표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띡 하고 표가 나오는 거예요. 예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편리하겠죠? 그리고 전국 곳곳에 있는 군의 호텔, 이 호텔들도 뭐 성수기에도 얼마든지 전화 한 통하면, 아니면 가서 국가연금술사의 증표인 은시계만 들이밀면 바로 체크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공무원들에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을 좀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권, 바로 소령의 지위. 아메스트리스 군사국가죠. 그럼 당연히 군인이 짱이겠죠. 그 중에서도 계급이 높은 군인이 완전 깡패겠죠. 그렇다면 국가연금술사가 되자마자 소령의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이겠죠.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특권이 있기 때문에 연금술 좀 한다 라고 하는 연금술사들은 모두 국가연금술사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게 아메스트리스의 국가연금술사 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번 지도를 따라서 아메스트리스 여행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떠나볼 도시는 동쪽 끝쪽에 위치한 리올입니다. 이 리올은 강철의 연금술사 1권 1화부터 나오는 도시죠. 태양신 레트를 믿는 레트교가 있었고요. 이 레트교의 교주 코넬로는 가짜 현자의도를 이용하여 기적의 위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리올 마을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광신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코넬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광신도로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나서 아메스트리스 전체를 먹어버리는 게 코넬로의 목적이었는데요. 참 금방 사라진 엑스트라 치고는 거창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코넬로의 야망을 저지한 게 주인공 에드워드 엘릭. 에드워드 엘릭은 이 귀적의 위협이 그저 연금술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레트교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동방사령부에 연락을 하죠.
우리가 사이비 종교 교주를 한 마리 잡았으니까 와서 처리해라. 그런데 동방군이 들어와서 잘 처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센트럴에서 중앙군을 발견합니다. 중앙군이 들어오고 나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레트교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올 폭동이다. 이런 일이 있었던 마을 리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올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 여기도 완전 동쪽 끝쪽에 있는 도시죠. 여기가 바로 유즈웰. 이 유즈웰에는 탄광이 있었죠. 유즈웰 탄광이라고 불리는 탄광이 있었는데 이 탄광의 주인은 요키라고 불리는 중이였습니다. 요키 중이는 탄광에서 나오는 돈을 이용해서 군 상층부에 로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중위의 위치에 올라갔고 유즈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탄광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아주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걸려든 게 에드와 알이었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해 준 것도 에드와 알이 요키 중위를 몰아내고 탄광 경영권을 유즈웰에 있던 광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즈웰은 해피엔딩. 그리고 요키는 이때부터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 결국 스카의 부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유즈웰에서 대각선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곳이 바로 이스트시티입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 이스트시티에는 동방사령부가 있어요. 불꽃의 연금술사인 로이 머스탱이 근무하던 동방사령부가 바로 이 이스트시티에 있고, 뭐 대칭적으로 조금 가면 여기 웨스트시티가 있고 여긴 서방사령부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우스시티, 여기는 남방사령부가 있겠고, 바로 위에 노스시티, 여기는 북방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북방사령부 얘기는 이따가 다시 조금 하도록 하고, 자, 이스트시티에서 또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이 바로 리젠블. 모든 것의 이야기가 시작된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깡촌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리젠블이라는 깡촌 마을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주인공 에드워드와 알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리고 센트럴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 있는 곳이 러쉬밸리. 오토메일의 성지죠. 러쉬밸리. 여기서 윌리가 일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더블리스. 에드와 알의 스승인 이즈미 커티스가 살고 있는 마을이죠. 그리고 그리드가 숨어있던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이 더블리스에서 주인공 에드와 알은 연금술 수업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 북방사령부, 아까 이따가 얘기하죠 그랬었는데, 북방사령부가 있는 노스시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위쪽이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는 드라크마와 맞닿아 있는 곳이고 브릭스 요새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자가 바로 올리비에 암스트롱 소장,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 소령의 누님인 올리비에 소장이 있는 곳이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딱 한 번 브릭스 요새가 뚫린 적이 있었어요. 강대국 드라크마의 공격에도 끄떡 않던 브릭스 요새를 무너뜨린 정체불명의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여성은 눈으로 가득 찬 브릭스 산에서 살아남으면서 곰과 1대1로 싸워 이기고 브릭스 군의 식량을 훔쳐먹기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에드와 알의 스승 이즈미 커티스.
이 이즈미 커티스에게 말고는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게 브릭스 요새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메스트리스의 인접국 드라크마 크레타 아이르고가 있잖아요. 이 브릭스와 맞닿아 있는 드라크마가 그나마 원작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조금이지만요. 드라크마를 굉장히 강대국이라고 설명하는데 막상 드라크마와 브릭스 군이 교전을 한 그 장면에서는 드라크마 아주 어이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메스트리스가 강력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그 다른 나라들도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크레타 같은 경우는 강철의 응음세 극장판에 나오긴 하는데 저는 뭐랄까 웬만하면 원작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에르고 같은 경우에는 강철의 응음사 게임에서 아에르고의 왕자가 평화사절로 센트럴로 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좀 로이 머스텐과 비슷하게 생긴 왕자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 게임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스토리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메스트리스에서 마지막으로 떠날 곳, 여기 유즈웰과 리젠블 사이에 동부의 끝자락에 한 요정도 있는 곳, 이곳이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이슈발입니다. 아, 이슈발 모두들 알고 계시죠? 이슈발 내전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이 이슈발에는 이슈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슈발 민족은 이슈발라라는 신을 믿고 있었고 갈색 피부에 붉은 눈이 특징입니다. 이 이슈발 민족은 원래는 아메스트리스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여기 변방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이었고 이곳까지 먹으려고 했던 아메스트리스 군과 대화 끝에 평화롭게 병합했습니다만 병합한 후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건, 아메스트리스의 군 장교가 실수로 이슈발의 어린 아이를 사살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메스트리스와 이슈발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고 바로 이슈발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슈발 내전은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강대국과도 싸워 이기던 아메스트리스가 고작 변방의 소수민족과의 싸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무려 7년간이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군이 죽고 많은 이슈발도 죽었죠.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군은 국가연금술사를 투입하기로 결정 내립니다. 그리고 국가연금술사가 투입된 지 단 1년 만에 이슈발은 완전히 점령되게 되고 이슈발인들은 아메스트리스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슈발 내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뒤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슈발의 어린아이를 쏴 죽였던 장교가 사실은 호문쿨루스인 엠비가 변신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아까 리얼 폭동도 사실은 뒤에 호문쿨루스가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의 내란 또는 전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호문쿨루스, 그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아메스트리스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스트리스는 사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였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려면 아메스트리스의 동쪽 사막에 있었던 한 왕국 크세르 크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크세르 크세스, 아메스트리스 동쪽에 있었던 아주 큰 왕국이었는데요. 이 나라에는 어떤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란 바로 이 초강대국 크세르크세스가 단 하룻밤 만에 멸망했다는 것. 그 뒤에 존재하는 게 바로 호문쿨루스입니다. 호문쿨루스는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란 뜻이에요. 플라스크 속 난쟁이. 이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는 크세르크세스의 연금술사들이 어느 날 우연찮게, 자기들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연찮게 막 사람의 피와 이것저것을 이용해 연금술을 하던 도중에 연성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크 속에 살고 있는데 플라스크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플라스크의 마개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크 속 난쟁이 호문쿨루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인 피를 준 노예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노예는 연금술사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연금술사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찮게 몇 번씩 이 호문쿨루스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됩니다. 호문쿨루스는 이 노예에게 너가 나에게 피를 나눠줬으니 나도 보답으로 너에게 이름을 주겠다 해서 반 호헨하임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반 호헨하임 누구죠? 주인공 에드와르의 아버지죠. 이 반 호헨하임에게 이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읽고 쓰는 법, 그리고 연금술, 이러한 지식을 나눠줘요. 호문쿨루스가. 이 호문쿨루스는 진리에 가까운 존재다.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전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전지하다. 이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호문쿨루스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는 진리의 문 너머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연금술사가 자신의 노예가 똑똑해진 걸 보고 이렇게 똑똑한 놈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조수로 써야겠다 해서 호헨하임은 연금술사의 조수가 됩니다. 호문쿨루스에게 피를 나눠준 덕분에 넘을 수 없었던 신분의 벽을 넘어서 그나마 즐겁게 연구나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호문쿨루스는 아주 크게 은혜를 갚은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에는 당연히 왕이 있었겠죠. 모든 강대국의 왕들이 그러하듯 크세르크세스 왕도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큰 나라를 얻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니 결국에는 불로불사를 원하게 됩니다. 불로불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왕이 연금술사에게 물었고 연금술사는 호문쿨루스를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호문쿨루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불로불사의 방법이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 말만 들어라. 그렇게 해서 왕은 호문쿨루스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되는데 호문쿨루스가 시킨 게 뭐였냐? 이 거대한 왕국 크세르크세스를 전체를 이용해서 하나의 큰 연성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연성진을 만들어요. 이 연성진을 만들 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이 각각의 포인트에서 대량의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에 많은 피를 새겨야 해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군은 왕의 명령을 듣고 몰래 전국을 돌면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됐어요. 연성진이. 그리고 약속의 날이 왔습니다. 연성진의 중앙 여기가 크세르크세스의 수도였겠죠? 이곳에 왕이 있습니다. 이제 연성을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해서 크세르크세스 왕은 불로불사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불로불사가 된 건 오히려 호문쿨루스 그리고 반 호헨하임이었어요. 이 호문쿨루스는 플라스크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현자이돌. 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연성진은 사실 현자이돌을 만들어내는 연성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문쿨루스는 크세르크세스 온 국민의 생명력을 이용해서 현자이돌을 만들었고, 자기가 태어나는데 도움을 준 호헨하임에게 그 현자이돌을 반띵 해가지고 딱 주게 됩니다. 와, 정말 호문쿨루스 의리 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크세르크세스 스토리에 나오는 호문쿨루스의 모습을 보면 호문쿨루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세르크세스는 하룻밤 만에 멸망하였고, 이제 호문쿨루스와 호헨하임 둘만 남게 됩니다. 호문쿨루스와 호헨하임은 여기 크세르크세스에서 이제 헤어지게 돼요. 자, 내가 너에게 불로불사를 줬으니까 잘 살아라 하고 호문쿨루스는 서쪽으로 떠납니다. 이 서쪽으로 떠난 호문쿨루스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어요. 크세르크세스에서 만든 것보다 더 거대한 연성진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플라스크 속에서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이 되어야겠다. 전지전능한 신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국토 연성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진 한 나라를 세워요. 그게 바로 아메스트리스입니다. 이 아메스트리스에는 되게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게 다 국토 연성진을 만들기 위해서 크기를 계속 불려온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메스트리스는 굉장히 동그라미에 가까운, 원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 쪽만 조금 파여져 있죠. 여기만 못 먹었어.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원의 모양이죠. 이게 바로 연성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이즈를 전쟁을 통해서 뺏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연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핏자국을 새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리올 핏자국 새겼죠. 내전으로. 이슈발 핏자국 새겼죠. 그리고 드라크마와 싸우면서 약간의 핏자국 새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내전을 오래 길게 끌어왔던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아메스트리스 같은 나라가 조그만 소수민족과 7년 플러스 1년 8년이나 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메스트리스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저번 시간에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을 가져다 준 게 동쪽의 현자다 라는 이야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동쪽의 현자가 크세르크세스에서 건너온 호문쿨루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서쪽의 현자는 누구일까요? 이 크세르크세스에서 떠난 호헨하임은 동쪽으로 하염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던 중 사막에서 쓰러져요. 그 쓰러져 있는 호헨하임을 구해준 게 바로 동쪽 끝에 있는 대국 싱의 사람들이 호헨하임을 구해주고요. 자기네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호헨하임은 감사의 마음에 이 싱 사람들에게 연금술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연금술에 원래 싱이 갖고 있었던 의료 기술을 합쳐서 만들어진 게 연단술입니다. 그렇다면 싱의 연금술을 전해줬던 서쪽의 현자는 바로 호헨하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철의 연금술사의 배경이 되는 나라 아메스트리스의 역사와 그리고 조직, 아메스트리스 속의 도시들, 그리고 내전, 주변국, 거기다가 아메스트리스의 탄생 과정에 있었던 비밀들까지 알아왔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편은 아마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좀 덤으로 이 강철의 연금술사의 작가인
아라카와 히로무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